피터팬 제7장 지하의 집. 피터가 다음날 처음으로 한 일 중 하나는 웬디랑 존, 마이클을 위해서 속이 빈 나무를 재는 일이었어요. 후크는 기억하시죠? 아이들이 각자 자기 나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비웃었잖아요. 하지만 그건 후크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무가 몸에 잘 맞지 않으면 오르내리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중 누구도 완전히 똑같은 크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나무를 찾아야만 했어요. 일단 자기 나무에 몸을 딱 맞추면 위에서 숨을 들이쉬면서 정확히 적당한 속도로 쭉 내려가요. 반대로 올라갈 때는 숨을 번갈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렇게 꿈틀꿈틀 움직이며 위로 올라가는 거죠. 물론 이 동작을 완전히 익숙해지면 아무 생각 없이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보다 더 우아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몸에 딱 맞아야 해요. 피터는 마치 옷을 맞추는 것만큼이나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나무를 재줬어요.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옷은 사람에게 맞춰서 만들지만 나무는 사람이 나무에 맞춰야 한다는 거죠. 보통은 옷을 너무 많이 입거나 너무 적게 입는 식으로 아주 쉽게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몸이 울퉁불퉁해서 어딘가 어색하거나 유일하게 이용 가능한 나무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으면 피터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특별한 조치를 취해줄 거고 그 후에 여러분은 완벽하게 나무에 맞게 될 거예요. 일단 몸에 딱 맞으면 계속 잘 맞도록 정말 지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답니다. 웬디가 나중에 기쁘게 발견하게 되겠지만 이 모든 과정이 온 가족의 몸을 완벽한 상태로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비결이기도 해요. 웬디랑 마이클은 첫 시도에 자기 나무에 몸을 완벽하게 맞췄어요. 하지만 존은 몸에 좀 더 잘 맞도록 약간의 조정이 필요했죠. 며칠 동안 연습하고 나서는 아이들은 우물에서 두레박처럼 아주 유쾌하고 능숙하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하에 있는 자기 집을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특히 웬디가 그랬죠. 집은 하나의 큰 방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래 모든 집이 그래야만 하듯이 필요하면 낚시하러 갈 수 있도록 팔 수 있는 바닥도 있었고 이 바닥에는 매력적인 색깔의 튼튼한 버섯들이 자랐는데 그걸 의자로 사용했답니다. 네버랜드 나무는 방 한가운데서 끊임없이 열심히 자라려고 했지만 매일 아침 아이들은 그 줄기를 바닥과 똑같은 높이로 톱으로 잘라냈어요. 차 마실 시간이 되면 나무는 항상 약 60cm 정도 높이로 자라 있었고 그러면 아이들은 그 위에 문짝을 올려놓았는데 전체가 그렇게 테이블이 되었답니다. 차를 다 마시고 치우자마자 아이들은 다시 줄기를 잘라냈고 그렇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했어요. 방의 거의 어느 부분에서든 불을 피우고 싶은 곳에 거대한 벽난로가 있었고 웬디는 이 벽난로를 가로질러 섬유로 만든 줄을 늘어뜨려 거기에 빨래를 걸었어요. 침대는 낮에는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다가 저녁 6시 30분이 되면 내려졌는데 그러면 방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답니다. 그리고 마이클을 제외한 모든 남자아이들이 그 침대 안에서 잤는데 마치 통조림 속 정어리처럼 다닥다닥 누워 있었어요. 한 사람이 신호를 줄 때까지는 몸을 뒤척이는 게 금지되어 있었고 신호가 떨어지면 모두가 일제히 한꺼번에 돌아 누워야 하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죠. 마이클도 물론 그 침대를 썼어야 했지만 웬디는 아기를 돌보고 싶어 했고 마이클이 가장 어렸거든요. 여자들 마음이 어떤지 아시죠? 결국 마이클은 바구니에 매달려 지냈답니다. 집은 좀 거칠고 단순한 편이었어요. 같은 상황에서 새끼 곰들이 지하에 집을 지었다면 아마 이와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벽에는 세 장보다 크지 않은 하나의 움푹 들어간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팅커벨의 개인 공간이었답니다. 그곳은 작은 커튼으로 집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될 수 있었는데 가장 까다로운 팅커벨은 옷을 입거나 벗을 때마다 항상 그 커튼을 쳤어요. 아무리 대단하고 세련된 여자라도 이보다 더 정교하고 호화로운 화장실 겸 침실을 가질 수는 없었을 거예요. 팅커벨이 항상 소파라고 부르던 건 사실 진짜 퀸 맵이라는 이름의 지도였는데 곤봉 모양의 다리가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어떤 과일꽃이 제철인지에 따라서 침대볼을 바꿔서 썼죠. 팅커벨의 거울은 장화시는 고양이였는데 현재 요정 상인들에게 알려진 깨지지 않은 것이 딱 3개밖에 없다고 해요. 세면대는 파이 크러스트였고 뒤집어서 쓸 수도 있었어요. 서랍장은 진품 매력적인 6살짜리였고
카페트와 깔개는 마저리와 로빈의 최고 초기 시대 작품들이었답니다. 보기 좋으라고 티들리 윙크스의 샹들리에가 있었지만 물론 팅커벨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서 거처를 직접 밝혔어요. 팅커벨은 집의 나머지 부분을 매우 경멸했어요. 실제로 아마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팅커벨의 방은 비록 아름답기는 했지만 다소 자만심이 넘쳐 보였는데 영구적으로 콧대가 치켜든 모습을 하고 있었죠. 저는 특히 웬디에게 그 방이 정말 매혹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웬디의 그 난폭한 소년들이 그녀에게 할 일을 너무나도 많이 안겨줬으니까요. 정말이지 아마도 저녁에 양말 한 짝을 제외하고는 웬디가 결코 지상에 나가지 않은 채 온전한 몇 주가 있었을 정도였어요. 요리가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웬디의 코를 냄비에 붙잡아 두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심지어 냄비가 없어도 웬디는 그 냄비가 똑같이 끓어오르는 신용을 계속 지켜봐야 했죠. 여러분은 진짜 식사가 있을지 아니면 단지 가상일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건 모두 피터의 변덕에 달려 있었거든요. 피터는 그게 게임의 일부라면 먹을 수 있었고, 진짜로 먹을 수도 있었지만, 단지 배부르다고 느끼기 위해 배불리 먹을 수는 없었어요. 그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무엇보다 더 좋아하는 일인데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였죠. 가상 식사가 피터에게는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그걸 먹는 식사 동안 여러분은 피터가 둥글게 살이 찌는 것을 볼 수도 있었답니다. 물론 그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여러분은 단순히 피터의 지시를 따라야 했고 만약 여러분이 피터에게 자기 나무에 비해 몸이 좀 헐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는 여러분이 배불리 먹도록 허락해줬어요. 웬디가 바느질하고 꿰매는 걸 가장 좋아했던 시간은 아이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후였어요. 그때 웬디의 표현대로 그녀는 자기 자신을 위한 숨 쉴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옷들을 만들고 무릎에 덧대기를 하는데 사용했는데 아이들이 모두 무릎을 가장 무섭도록 혹사했기 때문이에요. 웬디가 구멍이 난 발꿈치마다 있는 아이들의 양말들로 가득 찬 바구니 옆에 앉았을 때 그녀는 팔을 치켜들고 이렇게 외치곤 했어요. 오 이런, 나는 때때로 노처녀들이 부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해. 웬디는 이것을 외칠 때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났답니다. 여러분은 웬디의 애완 늑대에 대해 기억하시죠? 글쎄요. 그 늑대는 곧 웬디가 섬에 왔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를 찾아냈으며 둘은 그저 서로의 품으로 달려가 와락 안겼답니다. 그 후 그것은 웬디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녀를 따라다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웬디는 고향에 두고 온 사랑하는 부모님에 대해 많이 생각했을까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왜냐하면 네버랜드에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말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는 달과 태양으로 시간을 계산하는데 본토보다 훨씬 더 예측할 수 없게 흐르죠. 그러나 저는 웬디가 사실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고 두려워해요. 그녀는 그들이 자신이 날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항상 창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했고, 이것이 그녀에게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주었답니다. 때때로 그녀를 방해하고 불안하게 만든 것은 존이 그의 부모님을 한때 알았던 사람들로서만 막연하게 기억한다는 것이었고, 반면에 마이클은 그녀가 정말로 자신의 어머니라고 기꺼이 믿었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녀를 조금 겁나게 만들었고, 그래서 고결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고 했으며, 그녀는 그것에 대한 시험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속에 옛 삶을 굳건히 고정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그녀가 학교에서 하곤 했던 것들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애썼답니다. 다른 소년들은 이것을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고 열정적으로 참여하기를 고집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석판을 만들고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아 웬디가 다른 석판에 쓰고 돌린 질문들에 대해 쓰고 열심히 생각했죠. 그것들은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질문들이었어요. 어머니의 눈 색깔은 무엇이었나요? 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가 더 컸나요? 어머니는 금발이었나요? 갈색 머리였나요? 가능하면 세 질문 모두에 답하세요. 다음 중 하나를 쓰세요. 내가 지난 휴가를 보낸 방법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격 비교에 대해 40단어 이상의 에세이를 작성하세요. 이 중 하나만 시도하세요. 또는 다음을 묘사하세요. 1. 어머니의 웃음. 2. 아버지의 웃음. 3. 어머니의 파티 드레스. 4.
계집과 그 안의 거주자. 그것들은 이런 식의 평범한 질문들이었고, 여러분이 그것들에 대답할 수 없을 때는 X 표시를 하라고 지시받았어요. 그런데 존조차도 만든 X 표시의 수가 정말로 끔찍할 정도였답니다. 물론 모든 질문에 답을 한 유일한 소녀는 슬라이틀리였고, 아무도 1등으로 나오기를 그보다 더 희망적일 수는 없었겠지만, 그의 답변들은 완벽하게 우스꽝스러웠고, 그는 실제로 꼴찌가 되고 말았어요. 정말 우울하고 실망스러운 일이었죠. 피터는 이 경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웬디를 제외한 모든 어머니들을 경멸했고, 다른 이유는 그가 섬에서 글을 쓸 줄도 철자도 모르는 유일한 소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가장 작은 단어조차도요. 그는 그런 종류의 모든 것 위에 있는 존재였죠. 그런데 질문들은 모두 과거 시제로 쓰였어요. 어머니의 눈 색깔은 무엇이었나 등등으로요. 웬디도 보시다시피 점차 잊어가고 있었던 거죠. 모험들은 물론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매일같이 발생했어요. 그러나 이 무렵 피터는 웬디의 도움으로 그를 엄청나게 매료시킨 새로운 게임을 발명했는데 그가 갑자기 그것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될 때까지였죠. 그것은 여러분도 들으셨듯이 피터의 게임들에서 항상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 게임은 모험을 하지 않는 척하는 것, 존과 마이클이 평생 해왔던 종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공을 공중에 던지고 서로를 밀치고 산책을 나갔다가 회색곰 한 마리조차 죽이지 않고 돌아오는 일 말이에요. 피터가 의자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그는 그런 때에 엄숙해 보이는 것을 어쩔 수 없었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산책을 갔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답니다. 여러 태양이 뜨고 지는 동안 이것들이 그에게 가장 새롭고 흥미로운 모험이었죠. 그리고 존과 마이클도 똑같이 기뻐하는 척해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그들을 가혹하고 엄격하게 대했을 테니까요. 그는 종종 혼자 나갔고 그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은 그가 모험을 했는지 아닌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는 모험을 너무 완전히 잊어버려서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갔을 때 시신을 발견하는 일이 생기곤 했어요. 반면에 그는 그것에 대해 아주 많이 말할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은 시신을 찾을 수 없었죠. 때때로 그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집에 왔고 그러면 웬디가 그를 어르고 미지근한 물로 그것을 씻겨줬으며 그가 눈부시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녀는 그의 곁을 지켰어요. 그러나 그녀는 결코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러나 웬디 자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진실이라고 아는 많은 모험들이 있었고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진실인 것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다른 소년들이 그 안에 있었고 그것들이 완전히 진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들을 모두 묘사하려면 영어 마이너스 라틴어, 라틴어 마이너스 영어 사전만큼이나 거대하고 두꺼운 책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섬에서의 평균적인 1시간의 모험을 표본으로 하나 제공하는 것이랍니다. 어려움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죠. 슬라이틀리 협곡에서 인디언들과의 피비린내 나는 충돌을 택할까요? 그것은 정말 치열한 싸움이었고, 특히 피터의 특이한 점들 중 하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웠는데, 그것은 바로 싸움 한가운데서 그가 갑자기 편을 바꿔버린다는 것이었어요. 협곡에서 승리가 여전히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때로는 이쪽으로 때로는 저쪽으로 기울며 그가 외쳤답니다. 나는 오늘 인디언이야. 너는 뭐니, 툴즈? 그리고 툴즈가 대답했어요. 인디언. 너는 뭐니, 립스? 그리고 닙스가 말했죠. 인디언. 너는 뭐니, 쌍둥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인디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싸움을 끝냈을 텐데, 피터의 방법에 매료된 진짜 인디언들이 그것만은 길 잃은 소년들이 되기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시 시작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더 맹렬하고 격렬하게요. 이 모험의 놀라운 결과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할 모험이라고 결정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더 나은 것은 인디언들이 지하의 집을 야간 공격한 사건일 거예요. 그때 그들 중 몇몇이 속이 빈 나무들에 끼어서 코르크처럼 뽑혀져야만 했답니다. 또는 우리는 피터가 이너서코에서 타이거 릴리의 생명을 구했고
그래서 그녀를 자신의 강력한 동맹으로 만든 방법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는 해적들이 소년들이 그것을 먹고 죽도록 교묘하게 구운 그 케이크에 대해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들이 그 케이크를 이 교묘한 장소와 저 교묘한 장소에 몰래 놓아두었는지도요. 그러나 항상 웬디가 그녀의 아이들의 손에서 그것을 낚아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즙을 잃었고 돌처럼 단단해졌으며 결국 투사체로 사용되었고, 후크가 어둠 속에서 그것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답니다. 또는 피터의 친구들이었던 새들에 대해 말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특히 석호 위로 돌출된 나무의 둥지를 튼 네버랜드 새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그 둥지가 물에 떨어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새가 알 위에 앉아 있었고, 피터가 아무도 그녀를 방해하지 말라는 엄격한 명령을 내렸던 일 말이에요. 그것은 정말 예쁜 이야기이고, 결말은 새가 얼마나 깊이 감사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또한 석호의 전체 모험을 다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것은 물론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모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될 거예요. 더 짧은 모험이면서 똑같이 흥미진진한 것은 팅커, 벨이 몇몇거리 요정들의 도움을 받아서 잠자는 웬디를 큰 떠다니는 잎사귀에 실어 본토로 옮기려 했던 시도였어요. 다행히 잎사귀가 부러지고 웬디가 깨어났는데 목욕 시간이라고 생각하고는 헤엄쳐서 돌아왔답니다. 또는 다시 우리는 피터가 사자들에게 도전했던 이야기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때 그는 땅의 화살로 자신의 주위의 원을 그리고는 그들에게 감히 그것을 넘어서 들어오라고 도전했죠. 그리고 비록 그가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다른 소년들과 웬디가 나무에서 숨죽이며 초조하게 지켜보는 동안 그들 중 아무도 감히 그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모험들 중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제비를 뽑는 것일 거예요. 제비를 뽑았고 인어들의 석호가 이겼어요. 이것은 거의 협곡이나 케이크나 팅크의 잎사귀가 이겼으면 하는 아쉬움과 바람이 들게 하네요. 물론 다시 할 수도 있고 3번 중 2번 먼저 이기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석호를 고수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일 거예요.